진실이 완전히 지워졌고 다른 한 사람은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봉인되었습니다. 2026년 중국 연예계에서는 거의 같은 시기에 두 개의 거대한 사건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예 뉴스가 아닙니다. 침묵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리고 누가 그 침묵을 관리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 이 시대에서 선량함과 진실은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되었을까요? 먼저 우몽롱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충격을 받은 지점은 그의 휴대전화가 실제로 발견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휴대전화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곧 기록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위치 정보, 통화 내역, 이동 경로,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장소, 그리고 그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었는지까지 모든 것이 남아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휴대전화는 발견되었지만 그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보들은 전부 사라져 있었습니다. 위치 기록, 통화 기록, 이동 동선,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삭제가 개인 단말기 차원이 아니라 공안 시스템 내부 데이터에서 통째로 제거된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실수였을까요? 기술적인 오류였을까요? 아닙니다. 이 정도 수준의 삭제는 우연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특정 기간, 특정 데이터만 정밀하게 제거되었다는 점에서 이는 명백히 의도적인 개입 정황으로 보입니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법적인 구조입니다. 만약 이 사건이 형사 사건이라면 우몽롱의 휴대전화는 핵심 증거물로서 반드시 공안이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형사 사건이 아니라면 휴대전화는 개인의 유품이므로 가족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그 어느 쪽도 아닙니다. 가족은 휴대전화를 돌려받지 못했고 공안 기록에서도 관련 데이터는 사라졌습니다. 즉, 형사 사건도 아니고 비형사 사건도 아닌 법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회색지대에 놓여있는 상태입니다. 이 기묘한 공백은 특정 시간대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바로 8월부터 9월 11일까지입니다. 이 시기는 다수의 제보자와 네티즌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우몽롱이 통제되었고 이동되었으며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간입니다. 놀랍게도 바로 그 기간의 위치 정보, IP 접속 기록, 통신 내역이 전면 삭제되었습니다. 완전히 흔적조차 남기지 않은 채 말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것은 베이징 자택에서 발생한 몇 줄의 IP 흔적뿐입니다. 하지만 이 파편만으로는 전체 사건의 흐름을 복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던 중 또 하나의 단서가 등장합니다. 10월 23일 새벽, 우몽롱이 연동해 두었던 웨이보 계정의 휴대전화 번호를 통해 마지막 위치가 추적됩니다. 그 장소는 베이징시 차오양구, 고급 주거 단지인 상린스자였습니다. 정확한 주소는 1호원 구동입니다. 해당 주택의 소유주는 이니셜 YZ, 이름은 장겐으로 확인됩니다. 이 모든 정보가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혹은 한 단계 더 확대됩니다. 삭제된 것이 우몽롱 한 사람의 기록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건과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여러 인물들의 IP 기록이 동시에 사라졌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한 네티즌 반응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이건 삭제가 아니라 소각이다. 이 정도는 일반 경찰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여론의 화살은 자연스럽게 공안 고위층을 향했습니다. 실명까지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공안 부장 왕샤오홍, 베이징 차오양 분국과의 인맥, 기존 내부 제보자들의 폭로가 서로 맞물리며 사건 뒤에 최상위 권력의 보호막이 존재한다는 의혹이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공포는 전염되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이름이 오르내린 인물은 고진천입니다. 공항에서 포착된 영상 하나가 논란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팬들은 영상 속 인물의 손등에 있어야 할 검은 점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눈빛, 귀의 형태, 전반적인 분위기 역시 예전과 다르다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대역 아니냐는 의혹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물론 반박도 있었습니다. 11월 6일과 7일 그는 공개 행사에 참석해 팬들과 가까이에서 직접 소통했습니다.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어떤 공식 해명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의혹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불안만 남았습니다. 이후 연예계 전반으로 공포는 퍼져나갑니다. 천두링 관련 조작설, 위판 재등장 루머, 금융거물과 얽힌 스캔들까지 진실과 거짓이 뒤섞이며 사람들은 점점 지쳐갑니다. 댓글창에는 이런 말이 반복됩니다. 이제 도대체 뭘 믿어야 하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하나의 거대한 폭풍이 터집니다. 이번에는 죽음이 아니라 말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왕자회의 녹음 파일 파문입니다. 진실을 말한 예술가가 어떻게 봉인되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이 두 사건은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시대를 비추는 하나의 거울입니다. 한쪽에서는 진실이 지워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진실을 말하는 순간 봉인됩니다. 이제 질문은 분명해졌습니다. 이 시대에서 진실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 이름은 오랫동안 감독이라는 단어로는 설명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과 감정을 기록하는 작가, 혹은 시대를 포착하는 감각의 상징으로 불려왔습니다. 왕가위는 1958년 상하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5살이 되던 해 가족과 함께 홍콩으로 이주합니다. 이 이주는 그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중국 본토의 기억과 홍콩이라는 혼합된 공간, 식민지의 흔적과 자본주의의 속도가 뒤섞인 도시에서 그는 자라났고, 훗날 이 이중적인 정체성은 그의 영화 세계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정서가 됩니다. 왕가위의 영화에는 늘 떠도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고 늘 한 박자 늦게 사랑하고 뒤늦게 상실을 깨닫는 인물들. 에서는 근원적인 고독이, 에서는 관계가 어긋난 뒤에야 찾아오는 상실이, 해피투게더 에서는 사랑이 끝난 후의 붕괴가, 에서는 말하지 못한 감정이 쌓여 만들어낸 억압이 그려집니다. 그의 영화는 줄거리를 따라가기보다 감정의 결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왕가위를 두고 이야기를 찍는 감독이 아니라 시간을 찍는 감독이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는 칸, 베를린, 베니스 등 세계 3대 영화제를 모두 휩쓸었고, 서구 언론으로부터도 동시대 가장 영향력 있는 감독 중 한 명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 지점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던 왕가위라는 신화입니다. 하지만 그 신화에 균열이 생긴 것은 녹음 파일 유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한 인물의 등장으로부터였습니다. 스스로를 9월이라고 밝힌 인물. 그는 드라마 제작 과정에 참여했던 전현직 제작진 보조 출신이라고 주장하며 다수의 음성 파일을 온라인에 공개합니다. 이 녹음 파일들은 곧바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단순한 사적 대화가 아니라 왕가위라는 인물이 그동안 공개적으로 보여주지 않았던 사적인 언어, 사고방식, 권력인식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1차로 공개된 녹음 파일에서 왕가위는 여러 배우들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탕겐, 유본창, 진도명 등 실명이 거론되며 작품 안팎의 관계와 평가가 여과함 없이 드러납니다. 여기에 내부 관계를 암시하는 발언, 그리고 경찰을 비하하는 듯한 표현까지 포함되면서 논란은 빠르게 확산됩니다. 이 단계까지만 해도 여론은 사적인 자리에서의 부적절한 발언 정도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2차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상황은 급변합니다. 이번에는 첸쿤, 츠준가 같은 최정상급 배우들의 이름이 직접 언급됩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젊은 작가들과 신인 인력을 다루는 구조에 대한 폭로였습니다. 낮은 보수, 과도한 노동, 이름 없는 크레딧, 그리고 기회라는 명목으로 정당화되는 착취 구조가 녹음 속 대화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왕가위와 주변 인물들이 영화 학원이나 회사 설립을 언급하며 젊은 창작자들의 아이디어를 흡수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대목은 많은 이들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결정타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정치 발언이 등장한 것입니다. 녹음 파일 속에서 왕가위는 과거 방역 정책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가차없다, 일당체제의 문제다라는 표현이 그대로 담겨 있었고, 이는 중국 사회의 맥락에서 명백한 레드라인을 정면으로 건드리는 발언이었습니다. 발언의 옳고 그름을 떠나 그 순간 이 사건은 더 이상 연예계 스캔들이 아니게 됩니다. 정치적 사건으로 성격이 바뀐 것입니다. 후폭풍은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드라마는 일부 플랫폼에서 내려졌고, 녹음을 공개한 폭로자의 계정은 차단되었습니다. 제작진은 악의적인 편집과 왜곡이라며 강하게 반박했지만 정작 사건의 중심에 있는 왕가위 본인은 완전한 침묵을 선택합니다. 해명도 반박도 사과도 없었습니다. 이 침묵은 오히려 더 많은 해석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홍콩 연예계의 실력자 샹타이입니다. 샹타이는 공개적으로 왕가위를 저격합니다. 그녀는 왕가위 영화에 투자한 사람들 대부분이 손해를 봤다고 말하며 구체적인 흥행 실패 사례들을 줄줄이 열거합니다. 이 투자 손실을 언급하며 만약 라는 상업 영화가 없었다면 자금 회수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한마디로 왕가위의 예술은 아름다웠지만 자본에게는 악몽이었다는 주장입니다. 이 발언은 상징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예술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아왔던 왕가위의 방식이 이제는 자본의 언어로 재단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신화는 이 지점에서 무너집니다. 예술과 자본은 늘 긴장 관계에 있었지만 이번에는 자본이 공개적으로 선을 넘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됩니다. 왕가위는 여전히 위대한 예술가인가? 아니면 시대의 변화에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는 과거의 천재인가? 왕가위 신화의 출발점은 분명 예술이었지만 그 신화의 균열은 권력, 자본, 그리고 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왕가위를 두고 사람들은 흔히 천재 감독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나 천재라는 단어 뒤에는 언제나 대가가 따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대부분 함께 작업한 사람들이 치러왔습니다. 왕가위의 작업 방식은 이미 전설처럼 알려져 있습니다. 완성된 시나리오가 없는 상태에서 촬영을 시작하고 장면의 방향은 현장에서 바뀌며
오늘 찍은 장면이 내일 전부 폐기되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그는 배우들에게 지금은 설명할 수 없다, 나중에 알게 될 것이라는 말만 남긴 채 카메라를 돌립니다. 배우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감정만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 결과는 수십 회의 반복 촬영이었습니다. 같은 동작을 수십 번, 같은 표정을 수십 번, 같은 대사를 수십 번. 이는 단순한 완벽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한계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실제로 여러 배우들이 왕가위 영화 촬영 기간 동안 극심한 스트레스와 혼란을 겪었다고 증언해 왔습니다. 가장 유명한 일화는 량차오웨이입니다. 촬영 당시 그는 단 한 문장의 대사를 위해 10번이 넘는 테이크를 반복했고 같은 음식을 수십 그릇씩 먹어야 했습니다. 촬영이 끝난 뒤 집에 돌아가 자신이 정말 연기를 할 줄 아는 배우인지 의심하며 울었다는 이야기는 이제 업계에서 잘 알려진 일화가 되었습니다. 장하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개를 드는 각도, 눈을 마주치는 시간, 숨을 들이쉬는 타이밍 하나 때문에 수십 차례 NG가 반복되었고 그는 이게 연기인지 아니면 감정 해체 실험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한 바 있습니다. 왕가위는 늘 말했습니다. 이건 배우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예술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하지만 질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그 예술은 누구의 희생 위에 세워졌는가? 왕가위의 영화가 아름다웠던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 뒤에는 수많은 배우와 스태프들의 체력, 정신력, 시간, 그리고 커리어가 소모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를 천재의 고통이라는 말로 미화해 왔을 뿐입니다. 이제 시선을 현재로 돌려야 합니다. 지금의 왕가위는 과연 끝난 것일까요? 그의 마지막 장편 영화는 2013년에 였습니다. 그 이후 그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경화 연출 현장에서 사실상 물러나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명예적으로도 그는 이미 충분히 이룬 사람입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는 위치에 서 있죠. 그러나 이번 녹음 파일 논란 이후 왕가위의 이름은 다시 검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작품이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태도와 말, 권력 인식이 질문받고 있습니다. 한때 시인 감독으로 불리며 절대적인 존경을 받았던 신화는 이제 균열을 드러냈습니다. 그 균열은 예술의 영역이 아니라 현실의 언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처음의 두 사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의 경우 진실은 말해지기도 전에 지워졌습니다. 기록은 사라졌고 흔적은 삭제되었으며 질문만 남았습니다. 그의 경우 진실은 말해지는 순간 봉인되었습니다. 말은 녹음으로 남았지만 그것을 말한 사람과 맥락은 제거되었습니다. 이 두 사건은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는 침묵을 강요당했고 다른 하나는 침묵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결론은 더욱 씁쓸합니다. 말해도 위험하고 착해도 위험하며 결국 침묵만이 생존 전략처럼 보이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이제 질문은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예술가는 어디까지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그리고 권력 앞에서 개인은 과연 얼마나 무력한 존재입니까? 이 질문들의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멈추는 순간 침묵은 더욱 공고해질 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